서울의 습한 장마철 공기가 복도를 타고 스며들어 내 발목을 감쌌다. 스테인리스 머그컵을 든 채 안방문 뒤에 멈춰 섰을 때 손 안에 보리차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70년을 살아온 이 손이 떨린 건 머그컵의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 엿들은 말들이 어떤 날카로운 비수보다 깨끗하게 나를 관통했기 때문이다. 냄새가 퀴퀴해. 오래된 이불이랑 놓인 냄새가 나. 숨 쉬는 한계소. 어머님 노릇하는 척해야 하잖아. 지긋지긋해. 내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며느리가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봤다. 카톡 메시지가 오고 있었다. 보험회사에서 온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지수가 말했다. 50억이야. 50억. 이 돈이면 우리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어. 민호가 TV 볼륨을 낮추며 대답했다.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웃기지 마. 당신 엄마는 나한테 며느리 취급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어. 맨날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만 잡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지수를 그렇게 대했나? 아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해 며느리를 챙겼다. 명절 때마다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손자 봐달라고 하면 기꺼이 돌봐주었는데, 어차피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냥 빨리 돌아가셔서 보험금이나 타냈으면 좋겠어.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지수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나는 소리 없이 돌아섰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내 발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혹시 들킬까봐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한때 나와 세상을 떠난 남편이 40년을 함께 일군 보금자리였다. 남편이 떠난 후 소성 깊은 아들이 합가를 제안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던가.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때 민호의 눈에는 진실한 걱정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갑자기 숨이 막혔다. 이 좁은 방은 원래 다용도실이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어머님이 조용한 걸 좋아하시니까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수의 말을 그때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만은 아직 또렷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들에게 나는 아직 치우지 못한 짐짝이었지만 나는 이제 듣고 고고 깨어났다. 머그컵 속 보리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한이었다. 깊고 오래된.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한이었다.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연민도 밀려왔다. 이렇게 속고 살았던 내 자신이 불쌍했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 민호가 합가를 제안했을 때 나는 정말 고마웠다. 그 시절 나는 혼자 남은 이 아파트에서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33평짜리 이 아파트가 갑자기 궁전처럼 크고 텅 비어 보였다. 공과금 걱정도 없고 장 볼 일도 없고 청소할 일도 없어요. 그냥 편히 쉬세요. 민호의 말은
효성스러웠다. 지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잘 모셔드릴게요. 어머님이라고 말했다. 그때 지수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던지 나는 마침내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럼 이 집 명의를 민호 앞으로 바꿀까?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 생기지 않게 내가 먼저 제안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민호는 엄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부동산에 가서 명의 이전 수속을 밟는 동안 민호는 계속 정말 괜찮으신 거죠? 라고 물었다. 지수는 내 팔을 다정하게 끼고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정성껏 모셔드릴게요 라고 속삭였다. 아들 부부가 이사 온 후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다. 거실에 있던 내 의자가 다용도실로 옮겨진 것, 내가 즐겨보던 TV 채널이 바뀐 것, 어머님이 보시던 프로그램은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좀 더 교육적이고 좋잖아요. 지수가 리모컨을 쥐고 SBS에서 EBS로 채널을 돌렸다. 나는 20년 넘게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봐왔는데 갑자기 그 작은 기쁨마저 사라져 버렸다. 그 다음은 내 물건들이었다. 어머님, 이거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하며 지수가 들고 간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모았던 도자기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장롱, 매주 일요일마다 들었던 CD 플레이어까지 너무 부피가 크고 먼지만 쌓여요. 어머님도 요즘 잘 안 들으시잖아요. 지수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CD 플레이어에서 나오던 조용필의 목소리, 심수봉의 노래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그 CD 플레이어는 나에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추억의 보물상자였는데, 어머님, 이 방이 더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안방에서 작은 사랑방으로 쫓겨났다. 아니, 쫓겨났다기보다는 배려받았다. 어머님이 일찍 주무시니까 거실 소음도 안 들리고 좋잖아요. 그들의 말은 언제나 나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사랑방은 북쪽에 있어서 해도 잘 안 들었고 보일러, 파이프가 멀어서 겨울에는 춥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감사해야 했다. 내 집에서 방 하나라도 쓸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이 집의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다. 손님은 대접받으니까 나는 그저 치우지 못한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립은 미묘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큰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지만 매 밥상은 늘 랩에 씌워져 작은 보조 테이블에 홀로 놓여 있었다. 어머님은 일찍 주무시니까 미리 준비해뒀어요. 지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시계를 보면 겨우 5시 30분. 그들이 식사하는 시간은 7시였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차려놓고 따뜻할 때 먹으라고 하면서 정작 그들이 식사할 때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함께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드셨잖아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나는 식은 밥을 혼자 먹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민호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지수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것인데 언제부터 나는 그 가족에서 빠진 걸까?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노로바이러스도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남편과 50년을 함께 쓰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사라진 건 그 다음이었다. 결혼 초기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을 때 남편이 이거 오래 쓸 수 있어라며 사온 그릇들. 그 그릇으로 아이들 이유식도 해주고 명절 음식도 차렸는데 지수에게는 그저 지저분한 옛날 그릇이었을 뿐이다. 대신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가 내 그릇이 되었다. 가볍고 깨질 위험도 없고 좋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플라스틱 느낌이 왜 그렇게 서글플까? 큰 화장실 문에는 어느 날부터 사용 중 스티커가 계속 붙어 있었다. 변기가 고장났대요. 수리기사 오기 전까지는 작은 화장실 쓰세요. 하지만 수리기사는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나는 복도 끝 파우더룸을 써야 했다. 밤에 급하면 20걸음 정도 걸어가야 했는데 무릎이 아픈 나에게는 꽤 먼 거리였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거실을 가로질러야 했는데 그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이 안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야 했다. 어머님, 운동 삼아 걸으시는 게 좋잖아요. 하루에 몇 걸음이라도 더 걸으세요. 지수의 말에는 늘 건강을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저녁 시간이 되면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먹었다. 나도 함께 앉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자리는 없어져 있었다. 3인용 소파였는데 왜인지 늘 둘이 앉으면 가득 찼다. 어머님 의자 가져다 드릴까요? 가끔 민호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수가 어머님은 TV 소리가 시끄러우시다고 하셨잖아라며 말렸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결국 나는 내 방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민호가 큰 소리로 웃으면 옛날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내 무릎에 앉아서 엄마, 엄마 부르던 그 아이가 정말 지금의 민호가 맞을까? 그때 처음으로 연민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을.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도 더 외로웠다. 그때는 슬프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어머님, 깜짝 선물이 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민호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나를 주차장으로 이끌었다. 요즘 들어 드물게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다. 지수도 따라오면서 계속 희죽희죽 웃었다. 뭔 선물이길래 그래? 가보시면 알아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하주차장 87번 자리에는 새 SUV가 서 있었다. 검은색 차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아직 번호판도 달지 않은 정말 새 차였다. 어머님 차예요. 이제 어디든 편하게 다니세요. 나는 당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이제 운전하실 나이가 지났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라며 운전대 근처에도 못 가게 하던 그들이었다. 심지어 작년에 면허 갱신하러 간다고 했을 때도 굳이 갱신하실 필요 있어요? 앞으로 운전하실 일도 없을 텐데 라고 말렸는데 갑자기 웬? 어머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젊으셨을 때 운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우셨을 거 아니에요? 민호의 말이 맞긴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주로 운전을 했다. 장 보러 가기, 병원 가기, 친구들 만나러 가기까지.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로는 차를 몰 일이 거의 없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지수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새 차 냄새가 아주 좋죠? 안전장치도 최신형이고 자동 브레이크도 되고요. 정말로 새 차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고급 가죽 시트에는 비닐도
아직 씌워져 있었다. 깨끗한 대시보드, 번쩍이는 핸들, 완벽하게 준비된 차였다. 이런 비싼 차를 괜찮겠니? 어머님 차니까 당연히 좋은 걸로 해야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예전에 엄마, 차 좀 바꿀까? 이제 10년 넘었는데 라고 했을 때는 아직 멀쩡한 차를 왜 바꿔요?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라고 했었는데 혹시 운전이 무서우시거나 어지러우시면 이거 드세요. 지수가 건네준 건 작은 봉지에 든 하얀 알약이었다. 처음 보는 약이었다. 이게 뭐야? 멀미약이에요. 요즘 어머님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잖아요. 나이 들면 평형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어지럽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단지 한 번 빨래를 널다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하고 신음을 낸 적은 있었지만 하지만 지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약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낯선 지방 약국 이름이 찍혀 있었다. 서울이 아닌 어디 시골 약국 같았다. 왜 굳이 멀리서 약을 사왔을까?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아, 지수 언니가 시골 내려가면서 유명한 약국에서 사왔대요.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도 없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지수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날 밤 나는 새 차 열쇠를 들여다보며 이상한 기분에 젖었다. 기쁘다기보다는 불안했다. 왜 갑자기? 왜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짐짝 취급하더니 갑자기 이런 비싼 선물을? 창밖으로 보이는 새 차를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 차는 선물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같았다. 무대 위에 놓인 소도구 같은 어떤 연극의 마지막 막을 위한. 그때는 몰랐다. 그 차가 내 무덤이 될 뻔했다는 것을. 며칠 후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곡도를 걷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는 모두 자고 있을 텐데 왜 깨어 있을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핸드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차가 폭발해야 해. 그래야 단순 사고로 처리되지. 다른 방법은 너무 흔적이 남아. 민호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싹 붙어 서 있었다. 50억 원 때문에 교도소에 갈 순 없어. 그 폭발 장치 한강대교 중간쯤 지날 때 정확히 터져야 해. 오차 없이. 지수가 거칠게 맞받아쳤다. 담배 연기 냄새가 복도까지 풍겨왔다. 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는 게 혹시 보험회사에서 최종 확인해줬어. 차량 화재 사고는 100% 보험금 지급 대상이래. 단 타살 흔적이 없어야 한다고. 수면제 먹이고 운전석에 앉혀놓으면 돼. 의식 잃은 상태에서 차가 터지면 완벽한 사고사야.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나였다.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머님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 실수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난 걸로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치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단지 이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서 멍하게 지내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치매로 보였나? 내일 성묘 간다고 하고 한강 쪽으로 가자. 차가 물에 빠지면서 폭발하면 증거 인멸도 쉽고 성묘 남편 묘소에 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살인의 핑계거리였다.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
나의 마지막 길이 될 뻔했다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만약에 들키면. 민호의 목소리에 잠깐 망설임이 있었다. 혹시 아직 양심이 남아있나 싶었지만 들킬 게 뭐 있어? 우리는 효자 며느리잖아. 아픈 시어머니 성묘 모시고 갔다가 안타까운 사고 당한 거야. 오히려 동정받을걸?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아나운서처럼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보험금 타면 바로 제주도로 이사 가자. 거기서 펜션이나 카페 차리고 새 출발하는 거야. 그들은 이미 내가 죽은 후의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내가 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나를 지배했다. 그들은 나를 껍데기라고 생각했지만 속이 빈 건 오히려 그들이었다.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내 새 차가 보였다. 검은색 차체가 달빛을 받아 더욱 어둡게 보였다. 그 차는 선물이 아니라 관이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움직이는 관.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다음 날부터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느릿하게 움직이고 일부러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했다. 그들이 원하는 치매 걸린 노인의 모습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냉장고 앞에서 눈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척했다. 지수가 부엌으로 와서 내 모습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 지수야,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역시 치매가 시작되신 것 같아. 지수가 민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은퇴한 변호사인 이은주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다. 다행히 그들이 외출한 시간이었다. 순호가, 정말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은주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급한 일이 생겼어. 뭔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자세한 얘기를 듣더니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철없는 것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군. 그게 첫 번째 실수야. 은주는 사흘 후 낡은 쥐색 세단을 몰고 나타났다. 옛날 그대로 쑥향이 나고 법전 냄새가 배어있는 사람이었다. 이거 가지고 다녀. 은주가 건네준 건 손톱만한 작은 녹음기였다. 이걸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녀.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작은 기계였다. GPS 추적기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발 안쪽에 붙여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나는 그날부터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한 번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은 척했다. 냄비가 타서 연기가 자욱할 때까지 내버려 뒀다. 어머님, 뭐 하세요? 지수가 뛰어와서 가스를 끄고 환기를 시켰다. 내가 뭘 했지? 냄비 태우셨잖아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랬나? 미안해, 깜빡했네. 지수는 민호에게 드디어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아. 이제 정말 위험해요라며 속삭였다. 그들은 종말이 가깝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며 동시에 반격을 준비했다. 일요일 오후 그들이 마트에 장 보러 간 45분 동안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지수의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뒤져봤다. 화장품, 액세서리,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갈색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을 열어보니 소름이 끼쳤다. 50억 원짜리 종신보험 증서가 가장 위에 있었다. 계약자는 김순옥. 증나였다. 하지만 서명란에 적힌 김순옥은 내 글씨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연습한 위조 서명이었다. 연습지까지 남아 있었다. 지수가 내 이름을 수십 번 써가며 연습한 흔적이 역력했다. 추가 서류들을 보니 더욱 끔찍했다. 지수가 보험 설계사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에는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사고, 지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 있었다. 70대 고령자가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호의 이름으로 된 문서도 있었다. 보험회사에 정신이 혼미하신 모친의 사고 관련 문의는 극비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하는 폭발 장치 구매 영수증이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 같았는데 수령지는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주소였다. 그들은 서류로 내 관을 만들고 내 이름을 위조해서 그 관에 넣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고 반격할 수 있었다.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은주에게 전송했다. 30분 후 은주에게서 답이 왔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마지막 단계야. 조심해. 어머님. 내일 아버지 성묘 가실까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정한 디데이가 드디어 왔다. 내 죽음의 날. 그러자 정말 오랜만이구나. 아버지도 보고 싶고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야 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쿵쾅거리고 있었다. 일찍 출발해서 점심도 거기서 드시고 천천히 다녀오세요. 차에 담요도 깔아뒀어요. 혹시 추우실까 봐. 지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설렘이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아니, 오래 기다린 일이 드디어 성사되는 사람처럼. 그날 저녁, 지수가 가져다 준 저녁상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반찬이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무침까지. 언제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나 싶어서 놀라웠다. 내일 일찍 출발하니까 든든하게 드세요. 아침은 간단하게만 드시고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을 위해서니까 당연하죠. 지수의 눈에는 묘한 빛이 있었다. 애정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이것도 드세요. 내일 참을미 안 하시게. 지수가 건넨 물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닥에 하얀 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은 채 가라앉아 있었다. 수면제였다. 고마워. 그런데 지금 먹으면 너무 일찍 졸릴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먹을게. 아, 네. 그러세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지수의 얼굴에 순간 실망이 스쳤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기분인 것 같았다. 나는 그 물을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변기에 부어버렸다. 그리고 빈 컵에 수돗물을 받아서 들고 나왔다. 밤 10시. 그들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은주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은주야. 내일 새벽 5시에 시작해.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도 준비시켜놔. 알았어. 너는 절대 그 차를 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마. 나 이제 70년 산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로 자란 게 다 내 잘못인가 봐요.
너무 싹싹하고 착하게만 키우려고 했나? 아니면 너무 많이 주려고만 했나? 남편의 사진 속 눈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나는 평상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쳤다. 가방은 작은 숄더백 하나만, 지갑과 신분증, 녹음기와 GPS 추적기, 그리고 은주가 준 호루라기. 그것이 전부였다. 새벽 3시 30분. 나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엄마, 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내 모습을 봤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화장실 가는 거야. 슬리퍼가 없어서. 다행히 민호는 눈을 비비며 아, 네.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나 보다. 나는 3분을 더 기다렸다. 혹시 민호가 다시 나올까 봐. 하지만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부엌 식탁 위에 봉투를 놓았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호야, 내 어머니는 사고로 죽지 않는다. 그녀는 걸어 나갔다. 너희가 계획한 그 끔찍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내일 아침 7시에 경찰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도망가고 싶으면 가거라. 하지만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의 어머니 김순옥.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뺨을 때렸다. 40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자유의 공기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깨어나서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았다. 충분한 시간이었다. 1층 로비를 나서면서 나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쉬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내 다리로 걸어 나왔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오전 7시 정각.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민호와 지수는 여전히 내가 방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하루는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지수는 아침 준비를 하고 민호는 회사 갈 채비를 했다. 김민호 씨 댁 맞나요? 보험 사기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제야 민호는 급하게 내 방 문을 열어봤다. 비어있는 침대, 정리된 이불, 그리고 식탁 위에 하얀 봉투. 이게 뭐야? 엄마가 어디 갔어?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은주 집에서 그 모든 상황을 전화로 들었다. 지금 확인해보니 차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되었고요. 위조된 보험 증서도 압수했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지수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 그리고 차에서 발견된 폭발 장치까지. 재판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50억 보험금을 위해 70대 모친 살해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나는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증언대에 섰다. 애도의 색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색으로.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여기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방청석에 앉은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판사가 물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처벌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민호는 12년, 지수는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나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해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산다. 은주가 소개해준 조용한 곳이다. 20평 남짓한 작은 전원주택을 빌려 살며 나당에서 상추와 깨잎을 기른다. 아침이면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여 녹차를 우린다. 서두름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다. 그저 고요한 뿐이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회관에서 탁구도 친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누군가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답해준다. 진짜 존중받는 기분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가 파릇하게 자라고 있다. 죽을 뻔했던 내가 이제는 생명을 기르고 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 첫 모금은 살짝 쓰다가 단맛이 뒤따른다. 그 온기는 내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의 소중함을.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한도, 연민도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한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연민은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할머니라고 부른다. 그때마다 나는 따뜻한 차를 우려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은 작은 일기장을 쓰고 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기쁨들을 적는다. 상추가 자란 이야기, 이웃 할머니와 나눈 정다운 대화, 저녁 하늘에 떠오른 별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묵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한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무서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지켜봐 주셔서.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다. 그 별빛처럼 작지만 확실한 희망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히 마무리된다.